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반도체, 그 견고했던 신화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이 작은 실리콘 조각 하나로 세계를 호령했고,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택과 기흥의 공장은 여전히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는 예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산처럼 쌓여가고 수출 전선에는 붉은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일시적 하강 국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지각 변동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을 건 골든타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도체 치킨 게임이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었다면 지금의 전쟁은 국가 대 국가, 체제 대 체제의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내 생산을 강요하며 칩스법이라는 가혹한 청구서를 우리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우리의 오랜 고객이자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 이제는 우리의 기술을 턱 밑까지 추격하며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레거시 공정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두 패권 국가의 충돌 지점에 정확히 끼인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에 따르면 중국 시장을 잃고 중국 시장을 고수하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딜레마입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대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국가의 메인 파이프라인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장 외환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면 원화 가치는 힘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4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이는 곧장 서민들의 식탁 물가 폭등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전이됩니다. 결국 기업의 위기가 가계의 고통으로, 나아가 국가 경제 시스템 전반의 마비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97년 IMF 외환 위기 직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정부와 언론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곳,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며 닥쳐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이 바로 20여 년 전 그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폭락, 재고 자산의 급증, 그리고 경쟁국들의 공격적인 투자 발표는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침몰할 수도 있다는 시스템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실체를 냉정하게 해부하고 과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경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수출 지표들입니다. 반도체 겨울이라는 표현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현장의 온도는 이미 빙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를 뜯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국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세를 수개월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덜 팔리는 수준을 넘어 팔리지 않은 제품들이 창고에 악성 재고로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재고 자산이 사상 최대치인 수십조 원 규모에 육박했다는 것은 기업의 현금 흐름이 막히는 동맥경화가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공장 가동률을 낮춰 감산을 해도 재고가 줄지 않는 상황, 이것이 바로 위기의 첫 번째 징후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초격차 기술이라는 방패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추격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비웃듯 맹렬합니다. 과거 우리가 중국산 반도체는 품질이 낮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안도할 때 그들은 정부의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기술 격차를 깻잎 한 장 차이로 좁혔습니다.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이미 기술적 대등함을 주장할 수준에 이르렀고,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기업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거머쥐었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는 중국이 한국을 밀어내려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반도체법, 칩스, 보조금은 겉으로는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독이 든 성배에 가깝습니다. 초과 이익 공유, 중국 내 공장 증설 제한, 민감한 영업 비밀 공개 요구 등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주권을 흔드는 독소 조항들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한국의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은 이제 완전히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리자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경상수지, 흑자 구조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무역 적자의 고착화, 이것은 단순한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신용 등급과 원화 가치를 위협하는 거시경제의 뇌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댐의 작은 균열이 붕괴의 전조이듯 반도체 수출 급감은 한국 경제 전체를 덮칠 거대한 쓰나미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충격은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그 작동 원리의 핵심에는 달러라는 혈액과 환율이라는 혈압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벌어들이는 전체 외화의 약 20%를 담당하는 사실상 유일하고도 강력한 기축통화 공급원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막힌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동맥이 끊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장에 유입되는 달러가 말라버리면 원화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추락하고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치게 됩니다. 4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은 에너지와 식량 자급률이 낮은 한국에게 치명타입니다. 원유, 가스, 원자재 수입 비용이 폭등하면 기업의 생산 원가가 오르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살인적인 물가라는 청구서로 되돌아옵니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이 환율 리스크가 금리라는 족쇄를 단단히 채운다는 점입니다. 통화 가치 하락을 막고 외국인 자본 유출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 올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금리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900조 원의 가계부채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뇌관을 직접 타격합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가게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절벽은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르고 내수 침체는 다시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한파로 이어지는 소름 끼치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반도체 수출 부진은 단순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감소라는 뉴스 한 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끌족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골목 상권의 셔터가 내려가는 실물 경제 붕괴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변합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국내 은행과 기업들의 해외 조달 비용이 급증하며 자금줄이 말라붙는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반도체 위기는 실물 경제의 침체와 금융 시스템의 마비를 동시에 촉발하여 한국 경제 전체를 질식시키는 퍼펙트 스톰의 방아쇠가 되는 셈입니다. 역사는 잔인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섬뜩한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의 몰락입니다. 당시 NEC, 도시바, 히타치 같은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며 지금의 삼성전자와 같은 위상을 떨쳤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붕괴는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견제, 즉 정치적 압박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의 부상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고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강요하며
일본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보복 관세와 환율 절상 플라자 합의라는 이중고 속에서 일본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고 결국 적기에 투자를 단행하지 못해 도태되었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당시 후발주자였던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은 과감한 투자로 메모리 패권을 가져왔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의 그림이 그때와 정반대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게 줄 서기를 강요하고 있고, 중국은 과거의 한국처럼 막대한 자본으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렸던 엘피다 메모리가 2012년 파산하며 마이크론에 매각되던 그 비극적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 정치가 경제를 덮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이 엘피다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대만은 전혀 다른 생존 방정식을 보여주었습니다. TSMC는 단순한 제조 기업을 넘어 전 세계가 그들을 지켜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실리콘 방패, 실리콘 실즈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들은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TSMC가 멈추면 전 세계의 공장이 멈춘다는 대체 불가능성을 무기로 생존을 넘어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오히려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일본처럼 강대국의 압박과 후발주자의 추격 사이에 끼어 서서히 말라 죽는 샌드위치 몰락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대만처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요새를 구축할 것인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 내디딜 수 있는 바로 다음 발자국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당장의 반도체 기업 실적 하락 그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 홀로잉 아웃의 공포입니다. 미국의 칩스법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보조금 뒤에 숨겨진 미국 내 생산 기지 건설이라는 강제 조항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텍사스와 애리조나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최첨단 공장을 짓는 동안 정작 국내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과 설비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본의 이동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술을 가진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두뇌 유출이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데 남겨진 한국 경제는 껍데기만 남는 본사의 공동화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의 파동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맞이하는 곳은 바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이라 불리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 생태계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거대한 낙수 효과를 가진 산업입니다. 대기업이 공장을 돌려야 장비 업체가 기계를 납품하고 소재 업체가 가스를 공급하며 주변 상권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반도체 겨울이 길어지고 대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수많은 하청업체들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세정, 코팅 등 후방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기침을 하면 중소기업은 독감을 앓다가 쓰러지는 구조 속에서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공급망 생태계가 붕괴된다면 한국 반도체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더욱 암울한 시나리오는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분업 구조에서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설계와 원천 기술을 독점하고 일본은 소부장을 장악하고 대만은 파운드리 요새를 구축하는 동안 한국은 그저 메모리를 찍어내는 생산 공장 역할에만 머물게 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지 못하고 국내 제조 기반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샌드위치 속 재료가 되어 양쪽에서 씹어먹히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업은 살아서 미국으로 가고 나라 경제만 홀로 침몰하는 끔찍한 디커플링 탈동조화에 미래를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정부와 컨트롤 타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일명 K-칩스법과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뜯어보면 안타깝게도 속도와 규모 모든 면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너무나 아니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심지어 유럽까지 자국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수십조 원의 현금 보조금을 직접 꽂아주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지원책은 고작 세액공제, 즉 세금을 깎아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익이 나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처럼 적자에 허덕이는 반도체 겨울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쟁국들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전장에 나가는데 우리 기업들에게는 녹슨 칼 한 자루 쥐어주며 싸우라고 등을 떠미는 격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현장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인프라와 규제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짓겠다는 용인 클러스터는 화려한 청사진만 있을 뿐 공장을 돌리는데 필수적인 전력과 공업용수 확보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가 돌아가는데 원전 1기 분량의 전기가 필요하지만 송전탑 하나를 건설하는데도 지역 주민의 반대와 인허가 문제로 5년, 10년씩 허송세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타임 투, 마켓 타임 투, 마켓. 이 생명인 반도체 전쟁에서 이러한 행정적 지연은 기업에게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도저히 공장을 못 짓겠다며 짐을 싸서 미국으로 떠나는 것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칼자루를 쥔 한국은행 역시 딜레마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이 터질 것 같고 경기를 살리자니 환율이 폭등해 물가가 잡히지 않는 외통수에 갇혔습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겠지라는 막연한 천수답 기도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칩스법의 독소 조항 완화나 중국 내 장비 반입 연장 조치 등에서 우리는 주도적인 협상보다는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리를 챙기는 냉혹하고도 치밀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의 존재입니다. 이제 카메라는 거대한 담론을 넘어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개인의 삶을 비춥니다. 국가가 흔들리고 기업이 살기를 찾아 떠나는 각자 도생 흔들 도선의 시대.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대마불사 담아붙으니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 라는 믿음은 이제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받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개인입니다. 첫 번째 생존 수칙은 자산의 국적을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100% 원화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올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원화의 가치는 구조적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 혹은 미국 국채나 우량주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은 이제 재테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방어막입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달러 자산은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줄 유일한 에어백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확보와 부채 축소입니다. 고금리와 저성장이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과도한 빚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기에 유효했던 레버리지 투자는 잊어야 합니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감당 불가능한 대출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기업들이 마른 수건 쥐어짜기를 하듯 가계 재정 또한 전시 상황에 준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믿을 것은 나 자신의 경쟁력뿐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기술 격차로 생존을 결정짓듯
개인 역시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회사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시대. 내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되고 기술이 되어야만 이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가 마주한 위기는 단순한 산업의 부침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번영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입니다. 1997년에 IMF가 무지에서 온 비극이었다면 다가올 위기는 우리가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아서 겪게 될 참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 그 모래시계의 모래는 지금도 쉼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직시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다가올 겨울을 견디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